그 중에서도 일부 이렇게 말씀드린 점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는 이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지 전체 우리의 나름대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가장 기본적인 지식부터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그런 것을 이 방해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사는 이 바닥에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랍니다. 이런 대부의 오태민 씨는 이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얼마나 유명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원연구원에서 이분 초대하게 되어서 굉장히 큰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도 대부분은 이런 온라인이 아니고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큰 여러분들에게도 대부분 큰 영광의 축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태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원래 추천분들은 잠이 없으시죠? 제가 한 달 전에 봐달라는 초청을 받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언젠가 카톡을 드리고 실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신뢰가 정해졌다 이렇게 한다고 시간은 8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밤 8시부터 생각한 거예요. 오전 8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오전 8시에 서울에 플라자나 이런 데서 부르는 모임이 있지만 추천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들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뵈러 온 김에 어저께 여기서 자꾸 어제 저녁에 추천 교대에서 또 강의를 했습니다. 성황리에 끝났고요. 어제는 이제 대중강의 수밖에 없어서 도지사님께서도 참가해 주셨기 때문에 많이 안다라는 전제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같은 교환이죠.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 어제의 교환처럼 이렇게 뛰어넘지 않고 여러분과 자문자문 대화하려고 합니다. 조금 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1억이 넘었습니다. 1억이 넘어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버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을 소개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지금 사라, 더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한 건 2014년 2월입니다. 발견하게 된 계기는 우연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유튜브로. 그래서 외신을 영어로 보고 있었는데 외신에서 일본의 마운트로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문을 닫았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대학교 때 저는 학사입니다. 석사도 아니고 저는 학사 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녔고요. 경영이라는 게 아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학문의 정체성이 좀 없어서 자기가 학부를 다니고 지금 따지면 자유전공 비슷하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모아서 공부하면 됐습니다. 저는 주로 통계, 경제, M-IS 이런 거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봤더니 다 제 비트코인 여정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경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경제학 전공자들이 보기에는 무슨 이런 수준이지만 그래도 경제를 철학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13년도 2월 달에 마운트로스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세상은 참 바보들이 많은데 바보들이 참 창의적이다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전자 코드로 돈을 만들어서 그걸 거래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만들 수는 있겠죠.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거를 돈 주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이 미치거나 너무나 스피드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랑 같이 경영학이나 경제학 공부한 제 지인들과 달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냥 그들이 미쳤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들처럼 겸손했다면 저도 비트코인 못 가겠는데 제가 좀 오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르쳐줘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화폐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이런 바보들이 계속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제일 유명한 아티클이 뭐냐면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으로 스위스인들이 많이 쓰는 메일 포털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학자들한테는 일일이 메일로 보낸다고 합니다. 제목은 피어-투-피어 디지털 머니 시스템이라는 책인데요. 글인데 8페이지입니다. 뒤에 어펜텍스까지 하면 9페이지짜리.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언젠가 꼭 시간을 내셔서 원문 그대로, 영어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은 논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도 통계를 다루기 때문에 가끔 논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 전까지 글쓰기를 가르쳤다고 강사하기도 합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10년 동안 논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강의라면 이제 글을 많이 바꿔줘야 되는데요. 하느님은 주로 뭐냐면 좋은 글을 읽게 되지 않고 문제 덩어리의 글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문이죠.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상 안 보잖아요. 환자들 보게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8장짜리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쓰는 영어 논문을 보고 첫 번째 받은 인상은 글이 너무 좋다. 글을 이렇게 쓰고 라는 인상을 첫 번째 받았습니다. 글이 너무 좋아요. 두 번째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읽고 받은 인상은 이 화자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고 느낌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이 논문과 저와의 만난 게 2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만남은 제 인생 때부터 바뀌는데요.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 제 감정을 이렇게 다 전달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 반 이상 잠을 못 자다가 제대로 흥분 상태였습니다. 감성이 돼가지고 흥분 상태였고 정말로 빅딩을 내가 발견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었어요. 이거 왜 나한테 물어주세요? 그때 제가 무엇을 봤는지 제 주변 지인들이 그 이후에 물어봤던 건 너무 좋았을 텐데 아무도 안 물어보고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강연을 가면 비트코인 지금 사도 돼요. 이런 질문 꼭 나와요. 오늘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외 없이 나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데 아무도 당신이 그때 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쉽게 말하면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게 얼마짜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못 받았어요. 이왕 미친 사람 취급할 거면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실 텐데 지난 10년 동안 주로 이제 지식인들이 모여가 미친 사람입니다. 이왕 미친 사람인데 물어볼만 하지 않습니까? 당신 머릿속에 당신이 그때 본 게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미친 척하고. 저는 그때 백조를 봤습니다. 백조. 블랙스완 할 때 그 수완 백조 말고요. 우리나라 보면 백조 원. 그 백조 원을 보고 이거 좀만 내가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장부상 가지고 있는 저희 부가 4조 원. 제가 비트코인을 관련한 게 50만 원이고요. 50만 원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우리 아내가 터치하지 못하는 제 돈이고요. 부동산을 빼야 되겠죠. 다 넣었습니다. 50만 원. 그래서 제가 평당가가 50만 원. 나름대로 재무 관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정답이죠. 그래서 분할 매수했습니다. 3주 동안. 교수들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지. 분할 매수 3주 동안 하면 분할 매수가 아니라고 안 해줘 줄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 3주 동안 흥분 상태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전부 깨고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년 동안 엄청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반토막 났어요. 50만 원짜리가 20만 원, 29만 원 많이 찍더라고요. 30만 원대에서 2년을 허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2014년도 5월에 출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각성 상태에서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 이름이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입니다. 비트코인 강했다. 지금 그거 중고도 한 수십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게 책값이 중고 수십만 원이지만 당시에는 책이 하도 안 팔려가지고 제가 300권 사가지고 제 지인들한테 400원한테 택배기까지 다 보냈습니다. 제가 샀습니다. 저자는 공짜가 아니에요. 60% 가격
얘기하고 삽니다. 서점 등록과랑 똑같이 저작가인데요. 그러고 나서 책이 안 팔려가지고 개정판을 보냈어요. 논에다가 출판사가 파주에 있었는데 파주가 홍수가 나가지고 창고에 있던 책이 다 젖어서 버렸다는 소문을 받았어요. 그 책이 지금은 아예 그 당시에 초판은 구할 수도 없고요. 나중에 개정 증보하는 것들이 지금 수십만 원. 근데 그때 그 책을 받았던 제 지인 300명은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벌써 웃으시고 행복해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강의를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대목이 있어요. 제 지인들이 돈을 못 벌었다는 것도 있지만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비트코인을 알았던 두 명의 청년 얘기를 제가 해줍니다. 제 책에 소개했는데 영국의 스튜디번트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30대인데 이 친구는 2011년도에 첫 번째 비트코인 거래라고 하는 비트코인 피자 거래의 주인공입니다. 비트코인을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왕창 채우는 라스줄러라는 개발자가 비트코인을 계속 쌓아두니까 심심해가지고 이걸 거래나 해볼까 해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나한테 피자 배달해주면 내가 비트코인 만개 줄게. 그래서 영국에 있는 스티버트라는 청년이 미국에 있는 파파존스에 전화를 해갖고 그 라스줄러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 LA 전화해가지고 LA 그 집으로 파파존스 피자 2개를 배달하고 비트코인 만개를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만개가 지금 개당 1억이니까 1조죠. 그러면 스티버트는 지금 한 5천원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불행합니다. 스티버트. 여러분 안 불행하죠? 비트코인 때문에 불행하실 수 있어요. 없네요.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공감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굉장히 불행해질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시간까지 떠들었던 본질입니다. 스티번트는 비트코인을 못 사서 불행한 여러분보다 훨씬 불행한데요. 그 친구는 비트코인을 불과 2만원, 3만원에 만개를 얻었지만 한 2, 30만원에 팔아버렸어요. 10배 수익을 받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2014년도에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자료를 찾았더니 자기 괜찮구나. 자기는 이익받았다. 2017년도에도 제가 찾았더니 괜찮다. 최근에도 찾았더니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봤더니 완전히 폭삭 늙었어요. 30대 얼굴이에요. 너무 이해가 돼요. 마음은 너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머니에 1조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놓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을까요? 레이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 없어요. 전 레이고하게 할 것 같지 못하거든요. 남의 얘기야 어차피 내게 아니고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못할 거예요. 그 친구의 한 70대 건강관리 안 한 70대 얼굴이에요. 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2014년에 발견하고 각성 상태에서 잠 못 자도 제가 든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결단하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예 발견하지 못했나 모르겠는데 발견했는데 내가 이걸 안 하고 있고 모른다라고 떠들어서 남들은 노는 법에 내가 그걸 만약에 소외된다면 난 정말 불안할 것 같아요. 제임스 하웰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우리나라에도 좀 있는데 노트북을 당시에 비트코인 채굴 했습니다. 노트북을 비트코인 채굴 하고 비트코인이 5천 개 정도 든 노트북 비트코인 채굴하면 노트북이 뜨거워지고 굉장히 소리가 심했습니다. 끄죠. 어느 순간에 바꿉니다. 끄고 나서 이 노트북을 버리면 안 되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애인인지 엄마인지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버렸대요. 비트코인 5,000개 얼마예요? 5,000원. 이 친구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요 쓰레기장을 드십니다. 그 친구의 하루 일과는 쓰레기장을 드십니다. 그래서 지금 뉴포트라는 점인데요. 뉴포트라는 시에다가 제안을 넣어서 자기가 투자를 받았다 300억. 그래서 AI 로봇하고 뭐 이런 걸 샀으니까 쓰레기장을 뒤질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그러면 자기 수익금의 몇 %를 시에다 기부하게 되는데 시가 계속 거절하고 소송하고 거절. 그리고 틈나면 가서 뒤집니다 쓰레기장. 여러분들이 만약에 5천억이라는 찬스를 10대 초반에 얻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게 어디 쓰레기장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쓰레기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이 두 청년이 굉장히 불행하죠. 그 두 청년만큼은 아니지만 10년 전에 저를 알아본 제 친척들과 과 동기들과 제 지인들도 지금 불행합니다. 우리 김병희 상무 저의 과 후배인데요. 비트코인 올라갈 때마다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받는 친구들이 열심히 떠들었거든요. 친구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하죠. 울면서 전화하는 겁니다. 내가 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카톡이 옵니다. 제 친척이 보낸 카톡인데요. 그때 좀 더 세게 얘기했어야지. 훨씬 더 제가 책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악수까지도 당부했어요. 형 1,000만 원 있으면 꼭 1,000만 원씩 사. 20개입니다. 꼭 1,000만 원 사. 샀을까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자료는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은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봐라. 어디 바이오 주식을 사라. 이런 거하고 말하는 사람도 다르지만 듣는 사람의 느낌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살 수 있죠. 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느끼게 보면 비트코인 사라고 하는데 그 당시 굉장히 저를 미워해요. 그 순간. 제 지인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돌잔치 가서 제 테이블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주인공을 통해서 아는 사이니까 근데 소명가 왔습니다. 비트코인 얘기가 나와서 열심히 떠들었더니 포스트가 와갖고 그건 지금 얘기할 만한 공간은 아닌데 라고 하고 연락을 주더라고요. 자기 잔치 망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누가 불이할까요 지금? 참고로 저는 하나도 안 불행합니다. 저희 아내는 요새 일어나면 저보고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나 두번 싶어요. 징그럽지만 꼭 보더라고요. 제 아내는 제 대학교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안지 30년 넘었고요. 결혼한 지도 20년 넘었습니다. 얼마나 서로 잘 알겠어요. 우리는 다 바닥을 봤는데 우리 아내가 2016년도에 비트코인 해외 때 기간이었거든요. 저 비트코인 투자하는 걸 대충 알았던가 봐요. 근데 우리 딸이 바이올린을 하는데 예고 입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우리 딸도 한때 신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잖아요. 얘가 신동이라는데 재능이 있다는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원을 들어갔고 예고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남편이 돈을 안 줘요. 입시 때는 막 레슨 선생님 2명, 3명씩 부르는데 볼 때마다 현금도 15만 원씩이나 줘야 되거든요. 거의 조인트를 상징적으로만 까였습니다. 제가 그때 비트코인 모를까 알았지만 비트코인 20개를 개당 50만 원, 제가 상가격이 50만 원인데 겨울을 지나고 다시 회복된 50만 원에 20개를 1,000만 원에 처분해가지고 아내를 줘서 레슨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 어깨에 비트코인 20개에 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한 달도 안 가서 떨어져가지고 우리 아내가 또 조인트 가갖고 제가 비트코인을 팔려는 내가 제가 꼭 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직업상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데 제가 걸어다니고 차를 팔았습니다. 차를 팔았더니 우리 아내도 차가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 장인어른이 물려준 차였는데 우리 아내가 내가 차를 팔았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이렇게 들으시죠. 우리 유튜브에서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 아내가 지금 저를 엄청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한다, 사랑한다, 뽀뽀해주고 잘생겼다는 얘기를 할 두어씩 합니다. 그런 아내가 2016년도에는 제가 차를 팔았다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차 타면 죽어. EBS에서 제가 비트코인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EBS의 오태민의 음악먹는 비트코인이라는 특집에서 우리 아내가 폰이 따라다녔는데 EBS 스튜디오에 EBS PD가 나중에 듣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모님 느낌이 어땠냐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정확하나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하다 비트코인이냐? 하다 그게 우리 아내의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바닥을 바닥으로 비트코인 같은 일확천금에 꽂혀가지고 집안을 다 말아먹게 생겼거든. 나는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이혼만 좀 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솔직히 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제 아내가 제가 이런 데 온다고 그러면 좀 경상할 사람들하고 경상해. 죄송합니다. 가지 마라. 안 가도 살지 않냐. 뭐 왜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 고생을 사서 하냐. 건강 챙겨라.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느낌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참 여성분들은요. 금이 빛나서 좋아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우리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 중요한 문자를 금은 비트코인과 달리 반짝이지 않냐. 금에는 액세서리의 용도가 있지 않냐고 했는데 착각입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인류학자, 철학자, 경찰자들이 쇼도를 친 내용입니다. 금이 반짝여서 귀한 게 아니고요. 금이 비싸니까 반짝이는 게 이러고 보이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만약에
1,000원짜리 더 반짝이 있고 달라보면 우리 홍차님 가정이 있어 보게 1,000원짜리 누가 봐도 짱이라는 게 그냥 티가 막 나는 반짝반짝거리는 거 누르고 안 반짝거리는 금을 달죠. 우리 아내가 제가 이뻐 보이는 건 돈이 많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 보면 또 진짜 여자들은 돈 많은 데 좋아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장난쳐요. 중요한 건 저는 마음 불행한데 뭐 행복할지 모르는데 불행하진 않은데 지금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한테 듣고 있는 10년 전부터 들었던 제 친척들, 친구들, 제 지인들 얼마나 지금 듣고 1억 넘었을 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비트코인 대중 강연을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제가 올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록이 없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 강연은 한양대학교에서 6월 23일에 2014년도 6월 23일에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양대 공대생들한테 비트코인 얘기를 하다가 비트코인 1억 바라고 얘기했어요. 50만 원인데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비웃더라고요. 지금 얼마예요? 1억 400만 원. 10년 걸렸네요. 제 예측이 틀린 건 딱 이겁니다. 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기분 나쁘게도 이제 제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돈이 있는 게 저한테 큰 의미가 없을 때 큰 돈이 생겨서 좋게 보면 욕심이 없어져서 좋은데 할 것도 없고 나쁘게 보면 힘이 좀 짓궂다. 5년만 먼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와 명예를 들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신나게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아마 제가 조회가 되어 있어요. 1억 내가 너무 다 됐죠? 하면서 그저께인가 1억 처음 나왔을 때 카톡 메시지 엄청 받았을 때 누워있었습니다. 몸살을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요. 그냥 숫자 집어본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쓸 때 좀 덜 느끼해진 게 그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의 1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신 차트일 텐데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 빗썸의 차트가 아니고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오른쪽에 비트코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로그 스케일이라는 걸 아실 텐데요. 로그 스케일은 한 단위가 1, 2, 3도 가는 게 아니고요. 1, 10, 100, 1000, 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좌표를 그래프를 얻으려면 로그 스케일로밖에 못 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2021년도 이후에 $10,000가 넘은 차트이기 때문에 2011년, 10년 이때의 차트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스케일로. 그래서 이건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스케일로 감안하고 보십시오. 자, 제가 2014년도에 알려줬습니다. 나름대로 저점이었는데 지금 저기서는 안 보이지만 저기서도 절반이 떨어져요. 그리고 쭉 올라가고 다시 폭락하고 쭉 올라가고 다시 폭락하고 2022년도에 폭락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다시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차트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주식도 이런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런 회복력을 보여주는 차트는 없습니다. 전고점을 반드시 돌파했고요. 또 그만큼이나 드라마틱하게 40분 동안 저는 제가 본 가장 드라마틱한 하락은 2018년이 아닌가 2018년 1월 달에 한 달 정도 만에 80%가 사라진 걸 봤죠. 박상기라는 분하고 알려줬어요. 네, 비트코인은 많은 지식인들로부터 1년에 100차례 이상씩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지식인들은 비트코인을 특히나 싫어합니다. 특히 경제학 전공하신, 특히 경제학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경제학 노벨상 수상자들은 제가 알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모두 다 같이 비트코인을 저주했어요. 그거는 경제학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오트 실러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비트코인은 논란만한 공사다. 비트코인은 뭐 끝난다. 이거는 경제학적인 좌우를 막론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준파만은 비트코인은 결국 영원에 수렴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프리그만은 비트코인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얘기했죠. 자, 결론 하나입니다. 이제는 좌고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만들었을 때 여러분 속았습니다. 제 지인들과 여러분 속았습니다. 누가 좋아하냐?
첫 번째 미디어에 속았고, 두 번째 경제학자들에 속았고, 세 번째 자기 자신한테 속았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내용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왜 여러분 속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세계관에 뭔가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겁습니다. 사람들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제 친척처럼 네가 그때 좀 더 강하게 얘기했다. 남 탓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게이트 볼 때 우리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내가 생각해 보시죠. 유시민이 비트코인을 저주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갖고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자신이 속이기 때문에. 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쓴 글인데요. 이런 사고 제안을 합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창시자입니다. 2년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자, 제가 사고 제안하겠습니다. 금처럼 귀해요. 스퀘어스합니다. 그러나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 빛나는 거 얘기했죠. 그런 금속을 생각해보자고 하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빛나지 않아요. 그리고 강하지도 않아요. 그건 뭐 골드도 강하지 않습니다. 모르죠. 정기적인 성격도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금은 정기적 성격이 이거예요. 그래서 장식용이나 공업용으로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걸 사고 실험해 볼 수 있죠. 생각으로. 그런 금속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금속은 아주 마술적인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통신 채널, 전화선이나 인터넷망이나 그것이 무엇이 될까? 그런 방을 통해서 전송돼. 지구 반대편으로 이 금속이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라고 2010년도에 제자들한테 사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 수없이 듣게 되는 통속적인 질문들, 비트코인을 그만큼 비교하게 되면 반드시 나옵니다. 얼마 전에 레리 브랜드 회장도 폭스뉴스 아나운서가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금은 빛나기도 하고 공업용인 용도도 있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미 사토시 나카모토는 14년 전에 답을 내립니다. 그래, 맞아. 비트코인은 금처럼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의 마술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통신 채널을 통해서 전송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걸로 끝이다. 이게 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열광하게 될 거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치기라는 거 아시죠? 한치기. 이 한치기 모형입니다. 한치기는 은행 모형의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좀 알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원래 일본 제국은행이 있다가 그것이 한국은행이 되고 이렇게 국가가 탑다운 방식으로 은행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래 은행은 국가만큼이나 독립적인 주권기관이었습니다. 그게 유럽에서의 은행의 태동이었죠. 그래서 한때는 음모론자들이 알려주잖아요. 음모론이 다 맞지 않습니다만 음모론은 은행가가 영국이나 이런 주요한 나라를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음모론인데 음모론까지는 아니에요. 원래 중세 때 보면 금을 갖고 있는 은행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왕권에 대해서. 왜냐하면 왕도 전쟁을 하려면 채권을 받아야 되고 채권을 사준 게 은행이었고 그 채권의 방법이 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들이 독립적으로 생길 때 뭘로 생겼냐면 하왈라 시스템이 생깁니다. 하왈라 시스템. 그 십자군 전쟁 때 성전기사단이 아주 전형적인 건데요. 원초를 찾아보면 근대 은행 제도의 원초는 십자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럽은 무력 집단에 의해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이겠죠. 봉건 영주가 아무리 자작, 백작, 귀족이라고 불러도 본질은 사무라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번역에 지나가고 있는 보따리 장수 여행에 삥 뜯습니다.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국경을 넘는 송금을 할 수 있는 건 봉건 영주도 건들지 못하는 사무라이 집단이라 했고요. 그 사무라이 집단의 최정화된 사무라이 집단이 바로 성전기사단입니다. 성전기사단이 송수금업을 했습니다. 그걸 하왈라라고도 하고 한칙이라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는 영국의 한 사람이 파리로 건너와서 파리의 주교인한테 돈을 맡깁니다. 금을 안 맡기고 여행을 하면 다 뜯깁니다. 금을 맡기고 증서를 받은 다음에 그 증서를 가서 이탈리아의 북부에 가고 중개인한테 그 증서를 보여주면 돈을 줍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파리의 성전기사단 지구하고 베네치아의 성전기사단 지구 사이에 금이 오고 갈까요?
금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오고 가지 않아요. 금은 오고 가지 않는데 나는 이탈리아 본국까지 안전하게 여행한다는 증서 가지고 금 받을 수 있죠. 내가 한국에 있는 내가 아들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은행 한도가 넘었어. 그러면 한치기 업자를 사용합니다. 불법이지만 한치기 업자한테 돈 주고 암호 받습니다. 혹은 내가 암호를 정하죠. 그리고 내가 그 암호를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전달하고 그 아들이 그 암호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조직한테 돈을 수령합니다. 한국에 있는 업자 A와 미국에 있는 업자 B 사이에 돈이 오고 갈까 안 갈 거라는 질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돈은 오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이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북부 이탈리아에서 파리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파리하고 북부 이탈리아 사이에서의 돈은 기간을 정해놓고 상계시키겠죠. 잔액만 이동시키면 됩니다. 혹은 뭐 영업을 종료할 때 한번 청산하면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과감한 도약을 말씀드립니다. 돈의 진화라고 하는데요. 중개인 A하고 중개인 B 사이에서 오고 가는 금을 레이어 원먼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레이어 원먼.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레이어 개념입니다. 원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원래 알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특히 경제학을 전공한 우리한테 세상 빼닫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레이어 원먼이구나. 레이어 투머니가 생깁니다. 파생이죠. 파생. 여기서 레이어 투머니는 뭘까요? 레이어 투머니. 이 그림에서 레이어 투머니가 뭔가요?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레이어 투머니. 제가 이 답이 안 나오는 거 같아서 여기 제 유튜브 독자가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나왔네요. 비밀번호가 레이어 투머니입니다. 저 비밀번호가 레이어 투머니.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비밀번호가 돈이다.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있으시? 2,000원짜리가 없죠. 1,000원짜리가 두 장, 2,000원짜리, 2,000원 있으십니까? 1,000원짜리 두 장. 있으신 분이 제가 대학원 강의할 때 첫 시간에 하는 리추얼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꺼냅니다. 1,000원짜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간혹 있어요. 무슨 뭐 암거래를 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은 뭐 길에 다니면서 이렇게 안대분들이 이렇게 껌 사주고 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분들, 좋은 분들이 천사 같은 분들 계시더라고요. 보통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없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5만원짜리 수요는 굉장히 막강한데요. 5만원짜리가 실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부자들 공부 때문에 막강한 거고요. 저의 거는 거의 쓸모없습니다. 안 씁니다. 여러분들 뭘 쓰죠? 신용카드 쓰지 않나요? 신용카드는 잔고 아니에요. 온라인뱅킹 쓰지 않습니까? 온라인뱅킹 잔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게 레이어 투머니, 바로 비밀번호. 제 말이 틀려요. 제 말이 오류가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맞죠? 맞습니다. 이걸 경제학자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경제는 알고 있어요. 금이 원래 레이어 원먼이고 금에 대한 환호음이 레이어 투먼이라고 하는데 닉슨 쇼크 이후로는 금을 레이어 원에서 지워버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러를 레이어 투먼이라고 하면 레이어 원먼이는 뭘까요? 달러의 레이어 원먼. 달러는 뭐의 비밀번호입니까? 옛날엔 금의 비밀번호였어요. 달러는 뭐의 비밀번호입니까? 경제학자들한테는 물어보지 못하겠어요. 틀리면 너무 망신이니까.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연준이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 대차제도표의 기체라는 자산. 그러면 자산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산. 그게 레이어 1입니다. 옛날에 베네치아 가문은 환호음을, 금에 대한 환호음을 부채로 잡고 그걸 유통시켰고 레이어 2원이, 레이어 1원인 금을 자신들의 자산을 잡았습니다. 근데 현대 영국 중앙은행이나 미국 중앙은행은 달러를 발행하고 노트라고 합니다. 노트를 발행하고 그거를 부채로 잡고요. 자산에 금을 잡지 않습니다. 뭘 잡죠? 네. 미국 10년 장기는 부채를 잡습니다. 지금 레이어 원문이 그러니까 뭡니까? 부채로. 여러분들은요, 이따 코끼리 얘기를 보여줄 텐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세계관의 구멍이에요. 비밀번호가 돈이라는 걸 우리 인류는 압니다. 자, 금 얘기하겠습니다. 금은
이걸 영어로 찾아보면 너겟이라고 하는데 금덩어리 너겟이라고 하는데 금은 원소 79, 11쪽입니다. 11쪽 최외곽 전자가 하나인 금속들과 성격이 있습니다. 11쪽 맨 마지막 외곽 전자가 하나예요. 금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면 대부분은 못 만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답을 알려드리면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연금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79라는 게 답이 있습니다. 이게 물리학에서는 모든 입장이 결국은 수입니다. 정량적이에요. 만약에 79라는 순수한 금이 있다면 그것이 두 개 있다면 두 개는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노이즈를 제거하고 있는 7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양성자 개수입니다. 다시 그래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입자 가속비로다가 20, 59 입자 가속비 충돌시키면 단어 70개짜리가 나옵니다. 검증 끝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인공적으로 안 만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냥 금 채굴하는 것이 싸요. 입자 가속비 그거 대여해갖고 금 만들겠다고 금이 덩어리 존재하니까 원소 상태로 검출되는 거예요.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고요. 만들지 않는 것은 또 정답입니다. 금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네, 이게 금덩어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돈이 이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돈. 이걸 지우자는 이게 착각입니다. 이게 금공이제의 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공이제의 금이다. 금하다. 물론 옛날에 신석기 시대 때 혹은 초기 노경사회 때는 이걸 저울에 달아가지고 물을 교환에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울에 달아서. 근데 이 호모사피엔스는 굉장히 똑똑한데요. 특히 뭐에 탁월하냐면 추상화에 탁월합니다. 추상화. 여러분도 혹시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 알타미라 석굴 아십니까? 알타미라 석굴에는 그 레오나르도 저기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조의 천자화가 비교되는 동굴 천자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천히 채워졌어요. 25,000년 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스페인의 알타미라 석굴에 있습니다. 얼마나 걸어 들어가야 되냐면 250m를 걸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신석시대라고 합시다. 야, 좋은 그림 있어. 보러 가자. 그래서 동굴이 250m 들고 들어갑니다. 횃불 들고. 상상되세요? 야, 좋은 그림 보니. 이걸 만든 사람은 이상했을까요? 250m 들어가고 벽에다가 낙서한 것도 아니고 천장에다가 횃불 들고 청천연 들쏘 이런 거에 그림을 그렸어요. 네안데르탈은 뭐 모르겠어요. 인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네안데르탈은 이런 유적을 남기진 않아요. 근데 유독 호모사피엔스는 이런 유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뭐하러 250m를 기어들어 그것도 불편하게 천장에다가 들쏘 그리고 잔뜩 그것도 색색이 그 당시 연료도 없었을 텐데 25,000년이 지나도 안 지워질 색소보다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거 볼라면 친구도 이렇게 봐요. 누가 보러 와요? 석굴 250m 기어 들어가고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호모사피엔스의 이 특이한 면을 우리가 놓쳤던 거죠. 오늘 주제입니다. 뭔 얘기 아닙니다. 예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우리는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소실점을 좋아하니까 소실점을 가정한 다음에 거기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생각하는데 소실점은 우리 지식인들의 사고 습관인 거고요. 호모사피엔스는 2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적으로 황당합니다. 알타미라 석굴 제가 우리 아레나 주별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알타미라 석굴을 그린 인간들이나 지랑 아무 상관없는 이강인을 못 죽여서 안 달린 그 사람들이나 그거 댓글 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나 내가 보기에 본질적으로 같다.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그거 거기다 그린다고 들수 잡힌 것도 아니고 이강인 욕한다고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승리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에 가까운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아무 쓸데없는 짓에 아무 쓸데없는 색에 열을 올리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게 똑같아. 내가 보기에 하나도 본질 차이가 없다. 즉 멍청한 것도 똑같고 똑똑한 것도 똑같다. 그래서 2단계 거의 없다. 2단계 없이 그러면 금화는 무엇일까요? 2단계 없이 금화는 이겁니다. 터키 지역에서 발견된 BC 700년대 동전이에요. 우리가 코인 그러면 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제안하는데 코인 묻히기 싫다라고 하는데요. 코인 묻히기가 싫다. 우리가 코인인데 그만 코인이잖아. 코인 혁명은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그 너겟 상태의 금하고 이거의 차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알타미라 석굴을 그렸던 우리 선조의 감각을 일깨우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니까. 아까 그 너겟 형태의 금화를 갖다 거래하려면
그게 제외죠. 그 저울을 속이는 애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코인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기호화하는 따라해보세요. 기호화. 이걸 영어로 denomination이라고 하고 명시화라고 합니다. 명시화. 명시화가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 적당량의 금덩어리에다가 인장을 딱 새겨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얘네들은 같은 가격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단어 썼습니까? 간주한다는 단어 썼어요. 간주함. 이때부터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보인지 위조본인지 함량, 순도, 크기, 무게, 질량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민 안 합니다. 이때부터 그만 안 합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그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만하고 간주되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좀 더 과감하게 나가볼까요? 그만하고 간주되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우리 인류는 그 너겟 형태의 금을 사용하는 게 얼마 안 돼요. 바로 이거 먹어요. 바로 이거 먹어요. 코인화를 해버려요. 코인은 이 자체는 물질 자체는 아니고 기호입니다. 그 기호예요. 기호의 성격을 그대로 하고 있죠.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근데 또 한 번의 도약이 있어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똑하고 그때나 이거나 멍청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길을 열어줍니다. 이 인장 누가 찍었을까요? 예? 누가 찍어야 이걸 같은 금화로 간주한다는 믿음을 줬을까요? 누가 찍었을까요? 왕, 그렇죠. 권력자, 국가가 찍습니다. 국가. 이때부터 국가라는 괴물이 등장합니다. 원래 금화는 민중들이 돈을 만든 거였는데 국가가 개입을 해요. 초기는 너무 좋았어요. 아주 불편한 너겟을 같은 금화로 간주하게 표준화시킵니다. 명시화시키죠. 명시화시키는 주체가 국가가 돼요. 근데 엘리트들은 농부들한테 많겠어요? 국가 관료들한테 많겠어요? 국가 관료들한테 많습니다. 국가 관료들이야말로 추상화의 달인들이죠. 이들이 깨닫습니다. 이게 꼭 순도가 100%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같은 걸로 간주할 거예요. 그죠? 여기서 국가 재량권이 생깁니다. 시간을 많이 보냅시다. 시간을 많이 보내면 국가는 재량권을 남용하는 쪽으로 쓸까요? 아니면 선용하는 쪽으로 쓸까요? 답은 반제재앙이라고 나와요. 반제재앙 보세요. 반제재앙이 프롤로그가 책을 읽으시죠. 아니면 워낙 명작이에요. 프롤로그가 영화에 있어가지고 책이 너무 잘 나와요. 반지를 선용하려고 찬 인간적인 결국 선용합니까? 악용합니까? 악용합니다. 우리 인류의 오래된 분類, 아주 오래된 분類. 금이 그걸 보여주죠. 자, 옥타비아누스가 주도권을 가져와서 황제가 됐을 때 은입니다만 함량이 데나리우스가 함량이 98%다. 데나리우스는 고대 로마 근동 지역의 표준화입니다. 2세기가 지난 철학 황제 마르쿠스 아울레스가 있을 때도 80%로 억제가 됐었어요. 근데 3세기가 지나 100년 지나면 함량은 5%로 떨어집니다. 95% 날라갔어요. 자, 제가 소사를 말씀드렸어요. 원래 금덩어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금화입니다. 근데 금덩어리 책을 너무 불편하니까 표준화시켜요. 아니면 명시화시킵니다. 디노미네이션. 명시화시키면서 깨달아요. 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표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똑똑한 엘리트 관료들이 남용합니다. 실제 물질을 빼와요. 절제를 못합니다. 계속 빼요. 그런데도 은하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한동안 화폐로 쓸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이야기는 그냥 뜨문뜨문 남아있는데 에도가 250년 화폐 경제였거든요. 250년 동안 에도가 사용했던 금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렇게 수식가에 의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크기가 작아지는 거 보실 거고 색깔도 변하죠. 색깔도 저쪽으로 가고 좀 맑아지지 않습니까? 순금에서 줄어듭니다. 한 번 역전을 있었는데 한 번 역전했더니 경제학들 잘하실 거예요. 사제들이 야 금을 너무 훼손했어. 금은 우리 조상들이 귀한 물질에서 싫어해. 그래가지고 사제의 명령이 돼가지고 그 순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 경제학자 아실 거예요. 경기 좋아졌다. 일본 경제 엄청 좋아졌다. 금을 올렸더니 신용이 푹 좋아졌다. 아니면 디플레이션으로 마장났다. 디플레이션은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2차전 끝나고 금보유를 해갖고 디플레이션 마장나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파가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보다는 선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짜가지고 없어집니다. 달아버리죠. 이게 그만 필연적으로 타락한다는 명제를 경험 명제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프리드만도 이런 얘기 했어요. 정부한테 만약에 모래로 돈을 만들려고 하면 사람 부족할 거라고 얘기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호모사피엔스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거부할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금을 우리 조상들은 실제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아요. 언급하시지 않았죠.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급하면 불편하니까. 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었어요.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가 중요하고 정보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유발 하라리 쓰는 사페지스라는 책에 보면 지금 발견된 가장 최고 오래된 문서가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 29086 숫자 37개월 94년 같아요. 90 정도가 기원이 1600년. 저걸 저렇게 정토판에 아무 옛날이지만 해가 새겼어요. 그림도 그리고 이 용도가 뭔가요? 이제 내용이 뭐예요? 시예요. 혹은 신화? 푸심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우리 26,000개를 17개월 동안 내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아무리 해석해도 채권 아닙니까? 채권? 채권을 저렇게 정도판에서 주워갖고 저 영어 분류를 꼭 받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라리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인류가 만든 문서로 신화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시를 기록한 것도 인하는 인류는 회계 정보를 만들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을 겁니다. 자, 이 여성이 19세기 때의 사진인데 이 여성이 다루고 있는 저 기계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저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간혹 아시더라고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하면 2층에 검사실에 이렇게 올릴 때 쭉 올라가는 진공관입니다. 진공관. 저거는 기송관이라고 합니다. 한번 상식이가 따라해보시면 기송관입니다. 저기 19세기 런던 시대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어디에 깔려 있었냐면 은행관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바로 뭐냐면 지금 스위프트 프로토콜입니다. 지금은 전자화돼서 스위프트 프로토콜이고요. 19세기 런던 시티에는 저것이 은행들마다 있어가지고 저 여성 전문직이겠죠?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가 우리 은행으로 들어왔어. 그럼 우리는 돈을 주고 파운드를 주고 그 수표에다가 레터를 붙여가지고 그 은행으로 기송가면서 돈을 쭉 가요. 은행들이 이거를 레터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일반 장부라고 부르죠. 은행들 간에는 돈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장부가 변경돼요. 스위프트 프로토콜은 돈이 오고 가는 프로토콜이 아니에요. 은행 간 메신저 프로토콜. 근데 그 은행 간 메신저 프로토콜을 막으면 은행들이 장부를 서로 상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환 거래를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실제로 외환 거래가 외환이라는 게 아닙니다. 은행들 간에 연결된 장부가 동시에 무결하게 변경되는 거구나. 무결하게 변경돼야 되니까 중간에 구멍이 새서 우리가 해킹하면 구멍이 빠져가지고 안 가도록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있지만 진공관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거 처음 보시면 교양상사 알아주세요. 우리 19세기에 금융은 워낙에 무결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보안망으로서는 원래 가상관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자 시스템을 쓴 게 아니라 기송관을 사용했어요. 이게 길게는 4km 깔았다고 해서 은행들 간에 거래하는 레이어 1머니가 아니라 레이어 2머니입니다. 장부죠. 밀튼 프리드만이라는 존경받는 경제학자가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앱섬의 도라페를 얘기해서 이제는 누구나 다 얘기하게 됐죠. 앱섬의 도라페.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다. 이게 화폐래요. 이걸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는 요구를 한번 제가 해볼까요? 비트코인 그거 커피 사 먹냐? 제가 대답합니다. 앱섬의 도라페 이거 보고 커피 사 먹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커피 없겠지만 담배 사올 수 있을까요? 이런 같은 걸로 담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비트코인 앱섬의 도라페냐? 밀턴 프리드만은 앱섬의 도라페 비트코인 설명해서 앱섬의 도라페를 소개했을까? 아닙니다. 밀턴 프리드만의 머니 미스트리라는 책의 1장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첩경을 놓은 두 명의 경제학자라고 하면 저는 밀턴 프리드만과 미제스를 꼽습니다. 미제스는 돈은 한 사회를 움직이는 정보 시스템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천재고요. 밀턴 프리드만은 금은 필요 없다라는 개념을 아주 설득력 있게 놓지만 천재입니다. 케인즈는 이런 원전을 제가 보지 않았는데 케인즈의
2차 저장 자료를 통해서 케인즈는 그냥 환원 시스템이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환원 시스템의 돈을 도와달라고 했던 게 2차 대전 이후의 방코르고요. 방코르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공공이제의 기초통화가 바로 환원 시스템입니다. 프리드만이 앱섬의 돌아파를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는 바로 미국에 있는 지하로 이게 포트노스가 아니라 미국 연방 연준 지하 금괴 보관소입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프리드만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하네요. 앱섬의 돌아파가 너희가 보기에 비합리적이지. 여기서 너희는 독자가 아니라 경제학자들입니다. 후학 경제학자들이 쓰고 있고 경제학자들이 워낙 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골 때리는 현상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프리드만이. 너네가 보기에는 앱섬의 돌아파가 이상하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똑같아. 봐봐. 뉴욕 연준 지하에 금괴가 있어. 독일이 달러를 주고 금을 주세요 하면 미국이 금을 줘. 어떻게 주냐면 지게철에다가 금을 떠갖고 한 구석에 옮겨놓는 거예요. 금은 어디 있습니까? 독일에 갔습니까? 뉴욕에 있습니까? 뉴욕에 있어요. 그 다음 월스트리트 저널에 1년에 나온답니다. 금 유출. 금 유출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는 지게차로 뜨지도 않습니다. 포스트잇 붙입니다. 한국이 금을 청구하면 한국 거, 일본이 청구하면 일본 거. 금은 어디 있습니까? 뉴욕에 있습니다. 신문에는 금 유출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프랑스의 뒷골이라는 또라이는 저 마음에 안 들어요. 떠와. 그러니까 항공모함 떠왔어요. 실제 유출했어요. 근데 제도끼리만 말렸어요. 항공모함비가 금보다 더 나간다. 어떤 정신나간 사람은 비트코인 욕하면서 비트코인 전기를 많이 채굴한다는데 금은요, 비트코인은 전기를 채굴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동하는데 장갑차도 필요 없고요, 보디가드도 필요 없어요. 그럼 웬만한 큰 금을 정부가 이동하려면 장갑차, 보디가드, 항공모함 보내야 돼요. 비트코인은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 1억 간다는 그 한양대 강의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러십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맞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 들으십시오. 이 말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순식간에 다 깨달은 건데 차차 얘기하는 게 있어요. 미친놈 치고구나. 비트코인은 금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금보다 훨씬 오라고. 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라고. 비트코인은요, 레이어 1원입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레이어 1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철학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이건 여러분들이 꼭 주시하셔야 됩니다. 왜 SEC는 비트코인 인정했는지. SEC 의장이 비트코인 인정했을 때 새벽에 깼거든요. 그래서 아싸 하고 비트코인 6,300만 원 두 개나 샀습니다. 네. 질러냈다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래소에 있는 현금을 다 동원해 썼어요. 그랬더니 웬걸 비트코인이 5,300만 원까지 쭉 빠지는 겁니다. 5,300만 원을 또 샀습니다. 5,300만 원 받아버려가지고 1억이 넘었네요. 정말 들으시면 복이 생깁니다. 왜 SEC가 비트코인 인정이 있냐면 스테이트먼트를 봤더니 비트코인이 미래 혁신이고 비트코인이 금융을 혁신하고 이런 얘기 단 한 줄도 없어요. 게리 겐슬러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반려해도 법원한테 진다. 법원의 뜻은 인정하라는 거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법원이 하니까 한다. 마지막, 비트코인이 여전히 머니 런더링, 자부세탁, 생션 후에 규제 회피, 그 다음에 탈세 안 좋다. 우리가 비트코인의 파생 금융상품을 인정했다고 해서 비트코인 인정했다고 오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이상하잖아. SEC 의장이 금 ETF를 승인하면서 우리가 금 ETF를 승인할 뿐이지 금을 승인한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어봐야죠. 누가 너한테 금을 승인하라는 권위를 줬어? 누가 너한테 비트코인을 승인하라고 권위를 줬어? SEC가 네가 뭔데? 너는 금과 관련한 금융상품을 승인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지. 근데 왜 거기다 굳이 비트코인을 승인할 수 없다는 말을 넣었을까요?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월간을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여러분, 세계에 금융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얘기 정도는 아시겠죠? 여러분 현금으로 자동차 사신 분들 여기 계시죠? 현금으로. 아니면 카드 일식으로. 한 분도 안 계세요? 차가 없으신 건 아니죠? 나 롬으로 샀다. 계속 8분에 롬으로 샀다. 자동차. 많을 겁니다.
현대자동차 여러분들 차를 팔 때 현대자동차 여러분들 차를 팝니다. 차를 팔 때 현대자동차도 이 인건비를 신용으로 줍니다. 야, 내가 있잖아 이거를 12개월 할부로 팔았거든. 너네 12개월 동안 월급 받아라. 자재비, 철강 그렇게 안 줍니다. 한꺼번에 주죠. 현대자동차는 무슨 돈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신용으로 돈을 받으면서 차를 팔까요? 현대자동차가 돈이 많아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현대자동차도 돈이 많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어딘가에서 꺼와요. 어딘가에서 저리로 꺼갖고 거기서 1% 스프레드 얹어가지고 우리한테 롱을 주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신용이 좋으니까 꺼줍니다. 누구한테 꺼냐면 거대 금융기업들한테 끕니다. 그럼 그 거대 금융기업들 누구한테 줍니까요? 은행들한테 끕니다. 그것이 바로 은행들 간의 1인몰입니다. 1인몰이라고 해갖고 그거를 하루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영어로 한번 하십니다. 홀금이라고 하고 부는 이름이 나라마다 나라. 미국 페더럴펀드라고 하는데요. 원래 시작은 연준의 지준에다가 돈을 박아야 되는데 자기가 대출해서 돈이 모자라. 근데 대출에서 얻는 게 더 커. 그러면 하룻밤 동안 돈을 꺼갖고 연준의 지준에 박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간에 거래하는 게 바로 1인물인데 그 1인물을 접근하는 건 아주 신용이 높아야 되겠죠. 그 아주 신용이 높은 사람들이 그걸 꺼갖고 이거를 로로고 시킵니다. 하루짜리를 꺼갖고 하루 만에 갚으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저렴해요. 그거를 현대자동차한테 꺼줘요. 현대자동차가 신용이 좋으니까 소비자한테 해가지고 가장 성실하게 갚는 건 역시 소비자하고 주담보 대출 이런 거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뻗습니다. 근데 소비자 안 먹어요. 앉아서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절이 1인분에 접근할 수 있는 신용도가 있으면 앉아서 먹는 금융의 힘이죠. 1인분을 움직일 때 담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신한은행이 아르헨티나 은행에 10억 달러를 하려면 꺼줘요. 10억 달러 꺼줘. 장부상이니까 돈 장부니까 상관없어요. 뭐 차변에서 총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찰이 필요한 이유. 돈이 아니라 현찰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찰이 필요한 이유는 부도 전염을 막아줍니다. 부도로부터 절연해줍니다. 내가 장부상으로다 돈을 꺼줬을 때는 나한테 채권을 갖고 내가 꺼주면 나도 꺼요. 그래서 내가 장부상 꺼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찰을 받으면 절연한다는 게 있어요. 내가 그 도미노로부터 나는 절연을 해요. 걔가 뻗어도 나는 현찰이 있잖아요. 그 현찰을 있으면 돈 안 갚기 때문에 현찰이 있으면 뭐하러 돈 갚습니까? 현찰을 대신할 수 있는 자산을 맡기죠. 우리는 주택을 맡깁니다. 우리한테 담보물이죠. 우리는 담보를 써요. 근데 레포라고 하는데 레포가 부채를 샀다 팔았다는 건데 샀다가 자기가 돈 주고 사는 거는데 사실상 다 부채에 맡기고 돈 끄는 거죠.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은행이 레포로다가 아르헨티나 은행 꺼줘. 미국 부채인데 담보가 미국 부채가 아르헨티나 부채가 우리나라로 옵니까? 그 다음에 온다고 있어요? 여러분 삼성증권을 증권거래에서 사요. 그러면 삼성증권에 그 종이 증권 여러분한테 배달됩니까? 예탁원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나마 좀 탈불화돼가지고 이제 호주상 존재하지만 그게 우리들 간의 국가라는 시스템, 법치 체계 아래서는 믿을만 한데요. 법이 없는 국제 시스템에서는 뭘 믿어요? 실물 말고. 믿는 거예요, 지금. 레이어 2입니다, 그건. 미국 부채에 대한 레이어 2가 이거 하겠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전세 사기에서도 알지만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담보 다 걸었죠. 근데 실물이 없는 담보는 뭐가 문제죠? 세무자가 뻗어. 그럼 내가 경합해. 다른 담보권자하고 경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법 절차를 밟아야 돼요. 비용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근데 내가 점유물로서의 담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점유물로서의 담보. 제가 뻗었어요. 그러나 신한은행이 아르헨티나 은행이 10억 달러 뽑아주고 10억 달러 어치의 점유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점유를 갖고 있어. 뻗었어. 내가 경합하니까 이 점유물 갖고.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이제 아시겠죠? 권리 말고 점유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 은행이 10억 뻗으면 10억 원어치 금을 그 밤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비트코인 받아요. 10분 안에 받습니다. 돈 갚으면 비트코인 주면 뻗으면 10억 달러 뻗으면 나한테 뭐가 있어요? 1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 있습니다. 이거 월가의 금융인들이 깨닫을까 못 깨닫을까요?
이걸 깨달아가지고 3년 전부터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왜 3년 전에 비트코인 안 사줬어요? 여러분이 미국 월가에 CEO보다 바쁩니까? 쪽팔리지 않아요? 난 이거 매우 쪽팔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비트코인 2014년에 발견했는데 나보다 2년 전에 발견한 사람이 있다고, 빌 게이츠. 제가 그때 가졌던 느낌은 모멸감이 있어요. 내가 빌 게이츠보다 돈이 많아. 그건 분명히 아니고 내가 빌 게이츠보다 멍청하지. 그거는 뭐 이해가 돼. 근데 내가 빌 게이츠보다 한가하잖아. 유일하게 나의 장점이 빌 게이츠보다 한가할 텐데 빌 게이츠는 2년 전에 발견한 비트코인을 왜 나는 이제서야 발견하는 거야? 젠장. 월가의 거두들이 비트코인의 이 특성을 금을 초월하는 이 가장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이 엔진의 핵심을 빠져있는 부품을 채운다. 블랙링크를 채우는 능력이 있다. 한방 단보물이 된다는 전문이다라는 걸 3년 전에 깨달았는데 여러분들 뭐하고 있습니까? 뭘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중요한 거를. 세계 금융의 가장 중요한 민치핀이 빠져있었던 거예요. 단보물이 없어요. 단보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레포가 무슨 단보물입니까? 실제로 안 됩니다. 갈 수도 없고 물리적이니까 불가능하잖아. 비트코인은 아까 사토시 나카모토 사고시라고 했지만 통신 채널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 그게 비트코인 특성의 에브리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10년 전에 깨달아가지고 100조를 받다고 했는데 내 친구들은 비트코인 갖고 커피 사 먹냐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어떻게 받겠어요? 이 네안데르탈리아스. 이 호모사피엔스의 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이 바보들. 지금 비트코인이 이 10억 달러가 오고 가는 거에 국제 담보물을 쓸 수 있는 유력한 후보자인데 거기다 내가 커피를 사 먹냐? 여러분들 저 뉴욕 벙커에 있는 금까지 커피 사 먹습니까? 근데 왜 연준은 근본이도 아닌데 가끔 은행들은 금 모으려고 난리를 쳐요. 러시아는 왜 이렇게 금을 모았어요? 전쟁하려고. 2014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더니 유럽이 섹션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해냈습니다. 우리가 이 서구의 섹션에도 버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섣불리 도덕적 판단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해요. 대중들은요, 엘리트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씹어먹을 수 있도록 줍니다. 이강인은 나쁜 놈. 그리고 열심히 씹어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들어서 알잖아요. 세상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이강인과 손흥민의 관계도 아마 내가 몰라서 그렇지 단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대중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이강인 나쁜 놈, 이게 좋은 거예요. 대중들은요, 비트코인에 이런 거 귀찮아요. 비트코인 나쁜 거 열심히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기 취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저번에 리더블 엘리트라면 나는 알고 있어야 되죠. 대중들은 볼 수밖에 없겠지만 나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특이한 현상, 이 불가사의한 거, 왜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애쓰고, 왜 미국의 월가는 저거를 지나가고, 왜 SH는 이걸 승인했을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거라네. 작은 세팅을 사용한다네. 북한만 쓰는 거 아니고 한만 좀 살까요? 뭐하고 계십니까?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 경제학자들이 쓴 책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호텔과 정육점과 농구와 정비소가 있는 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섬에 있는 섬에 여행객이 와서 호텔에 100달러를 주고 갑니다. 내가 오늘 밤에 여기서 묵을게요. 그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호텔은 아싸 정육점한테 주지 못한 100달러를 갚습니다. 정육점은 100달러로 물값을 갚습니다. 농구는 그 100달러로 트랙터 수리비를 갚습니다. 정비소는 그 100달러로 지난달에 호텔 결혼식에 빠뜨린 돈 100달러로 호텔에 갚습니다. 100달러는 다시 호텔로 돌아갔고요. 이 네 경제주체 채무는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행객이 돌아와갖고 나 마음이 바뀌었어요. 섬을 떠날래요. 100달러만 나왔습니다. 이 섬에는 인풋도 아웃풋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채무가 다 변제됐죠.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도움이 필요 없다. 이 네 경제 주체가 대차대조표를 서로 갖고 와서 생각하면 끝나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화폐 이론에서 통화가 얼마만큼 회전했느냐 이런 데 통계가 다 빠져요. 지금은 들어가는데 부정태한다면 들어가는데 4번 도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장문 갖고 와서 쓰면 한 번도 안 도는 거였어요. 돈이 한 바퀴도 안 돌았는데 채무가 다 변제되네요.
유럽 결제 동맹이라는 거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유럽이 초토화 됐어요. 서유럽이 초토화 돼서 할 것도 살 것도 없었어요. 모두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어야 됩니다. 달러는 부족하죠. 달러는 미국의 귀한 원자재나 물건 사와야 돼요. 중장비를 사와야 돼요.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서독이 합의를 합니다. 뭘 합의하냐면, 야, 우리가 지금 너희들하고 나하고 거래를 해도 다 달러를 쓰는데 우리가 꼭 달러 써야 되냐? 달러는 회계선으로만 쓰고 우리 달러를 쓰지 말자. 물론 미국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이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미국이 양해를 해줘요. 그래, 해라. 그래서 결제 동맹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똑같은 하원 시스템입니다. 영국이 독일한테 받은 달러를 그냥 기록만 하고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영국한테 나중에 달러를 받을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달러를 쓰지 않고 달러로 여전히 무역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발전해서 사회주의 발전해서 오늘날 이유가 있습니다. 결제 동맹. 기억하시죠? 이게 유럽 결제 동맹입니다.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돈은 실제로 필요 없습니다. 대차 대전의 정부만 신용이 이제 전제가 된다면 정리합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는 굉장한 도약인데요. 여러분들 알리페이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페이도 있습니다. 지금 결제 전쟁 중인데 비트코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해요. 비트코인 전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전에 이들이 이 게임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비트코인으로. 2019년대에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걸 만든다는 얘기를 혹시 들으셨죠? 그가 뭘 생각했냐면 비트코인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 거는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화폐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다. 그러다가 철퇴를 맞고 교육이 짜졌죠. 알리페이가 우리나라에서 최근부터 되는 거죠. 삼성페이는 뭐잘 되는데 의외로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제 시스템의 역사를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를 아우르는 프로토콜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비자나 마스터나 이런 거 통하기 어렵고요.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고 의사들이 있고 무엇보다 규제가 심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메타버스가 돼서 이 사이버 월드가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된다면 아까 유럽의 결제 동맹처럼 실제로는 달러로 계산을 하지만 안 쓸 수 있어요. 안 쓸 수 있어요. 마지막에 출입구하고 마지막에 입구에서만 쓰면 돼요. 안 씁니다. 굳이 부르지 않겠죠. 정보를 작업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제 동맹이 부르지 않은 거. 근데 그렇게 갈 거예요. 메타버스 세계가 거대한 결제 동맹이 되는 거죠. 우리는 숫자상으로 계산돼 실제의 달러가 아니라 숫자 달러, 숫자 원화를 쓰고 그 안에서 저절로 한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알리페이가 아니라 애플페이나 삼성페이를 하면서 이 엘리트들이 깨달았어요. 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 명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경만 넘으면 국가가 개입해요. 전 세계가 전부 달러를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이민국가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깨달았어요. 새로운 화폐 단위를 만들지 않고는 이 돈을 못 들는다. 근데 마치 비트코인이 나타나서 인사이트가 굉장히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몸을 살려야 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동안 지난 10년 동안 골드만삭스가 주창했던 페드가 사람들의 뇌를 지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거대 금융기업입니다. 저랑 비슷한 시기에 비트코인을 공부했고요. 이들이 비트코인 속성을 굉장히 빨리 파악을 했어요. 골드만삭스는 골드만 코인을 만들 거를 그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말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런 밴드를 유포했습니다. 2014년도에 비트코인 그거 있잖아. 그거 비트코인은 엉망인데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골드만삭스의 멘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거를 성실하게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때 방공서나 이런 데 퍼뜨렸어요. 블록체인은 지원하되 코인은 지원하지 않게 됐습니다. 코인은 나쁜 거, 블록체인은 좋은 거. 낯섭니까? 그럼 익숙하죠? 저같이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이게 난센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서버가 분할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10,000개가 넘는 서버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서버를 분할시킨 것은 비트코인이 한 게 아니라요. 비트코인의 코인을 얻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비트코인이 감당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얻으려고 미끼죠. 코인을 얻기 위해서 서버를 운영을 해요. 되게 비싼 서버를 운영을 합니다. 어떤 기업이 만약에 블록체인 한다고 코인을 안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IBM하고 트레드렌즈를 만들었던 그 해양회사 머스크의 사례가 되는데요. 그들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고 성공했는데 코인을 안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서버가 분할되지 않죠. 왜냐하면 분할 서버는 되게 비쌉니다. 자기네들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100개의 서버 분할했다가 뭐 100개일 필요가 없거든요. 50개로 줄이자. 50개 줄였다가 꼭 50개일 필요 있냐? 10개로 줄이자. 그러면 이제 5개로 줄이면 조선왕조 실록이 되는 거예요. 조선왕조 실록 5개였잖아요. 6개인가. 충분히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블록체인인가요? 그냥 뭐 분산 서버예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자기 돈을 들여서 IBM과 머스크의 트레드레이즈 서버를 운영할 생각을 안 하는데 열어주진 않았죠. 매력 있는 코인을 만들어야지만 서버가 분할되고 서버가 분할돼야 블록체인인 거예요. 그래서 코인은 나쁜 거고 블록체인 좋은 거라는 거 골드만삭스가 2014년에 만들어 놓은 거고 골드만삭스가 왜 만들었냐?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JP모건 다 똑같습니다. 비트코인 연락 까는 이유는 지네가 하고 싶었고요. 지네가 JP모건 코인을 만들고 싶고 지네가 골드만삭스 코인을 만들고 싶고 지네가 시티뱅크 코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달러가 너무 불편해. 원화가 너무 불편해. 뭐가 불편한 거냐면 케인즈하고 넥스트 화이트가 짰던 포스트 1945 시스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케인즈하고 넥스트 화이트가 2차 세계 끝나기 1년 전부터 고민하면서 만든 이 새로운 시스템, 두 번의 전쟁을 거쳐서 만든 시스템은 모순적인 목표를 추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계 무역을 활성화시킬 거, 전쟁 안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머니의 국경 이동을 제한할 겁니다. 세 번째는 국가의 케인즈아닙니다. 국가의 재량권을 높여서 국가들이 자신 나라들의 통화정책, 거시경제 조작, 이자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세 가지의 모순되는 목표를 추구합니다. 경제학자는 다 이 세 가지 모순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무역과 개별 국가의 통화 주권, 한머니 이동의 제한과 국가 간의 투자의 활성화, 이거 다 모순되잖아요. 맞죠, 원장님? 모순됩니다. 그러나 기록이 남아있어요. 덱스터 화이트 미국 대표 케인즈, 덱스터 화이트는 나중에 소련을 단축기를 밝혀줬고요. 케인즈는 원래 친소판은 아니지만 굉장히 가깝죠, 좌판입니다. 놀랍게도요, 포스트 1945 시스템 우리는 누구나 길거리에서 무슨 시스템이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공부를 해보면 그렇다고 사회주의라는 뜻은 아닌데요. 제가 다시 정의드려드릴게요. 포스트 1945 시스템, 인류를 굉장히 번영시켰고, 여성의 지위를 높였고, 교육을 대중화시켰고, 중국을 개방하고, 소련을 좌절시켰던 포스트 1945 시스템은 대성공입니다. 이 대성공이 이 시스템의 본질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국민국가주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국민국가주의. 인류 역사에서 150개의 주권국가가 150개의 화폐를 만들었던 건 인류 역사는 최초고 아마도 최후가 됩니다. 여러분 역사에 찾아보세요. 개별 국가가 모두 자국 화폐를 만들어낸다. 이런 혼란한 화폐 난장판이 있어요. 150개 국가가 자기 나름대로 화폐가 다 있습니다. 달러가 넘지를 못해요. 달러는 수출업자가 받아도 중앙은행에 맡기고 자기 목활동으로 바꿔갖고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증거를 내볼까요? 여러분 달러를 주면 받겠지만 그 달러하고 여기서 못 싸웠잖아요. 세계화폐가 아니라서 세계화폐. 덱스터 화이트하고 케인즈가 없애려고 했던 게 바로 세계화폐. 그랬더니 빅테크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술을 못 뚫는다. 이건 세계화폐를 내가 만들어야 돼. 비트코인이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내 것도 아니니까 내가 세계화폐를 만들어야 돼. 문제는 뭐냐면 정부 눈치도 있지만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구글이 세계화폐를 만든다. 페이스북이 얻어 터지는 거 맞죠? 근데 어쨌건 열어줘서 만든다. 구글이 만든 세계화폐를 상상했을까요? 글쎄요. 애플이 만든 세계화폐를 상상했을까요? 아닐걸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블록체인, 특히 이더리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중립적인 이더리움을 쓰게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전쟁이에요. 중요한 투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극적으로 괜히 경제학자들 우리나라 IMF나 이런데 경제학자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너무 싫어합니다. 자극하기 위해서 뭐 비트코인 확실하게 얘기했다가 철퇴를 맞았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단어를 피하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메타버스 세계는 필연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 안에서는 지불 유예가 빈번해질 거예요. 지불 유예. 이연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지불 유예가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부상의 레이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불 유예를 하고 있죠. 신용카드를 읽으면 언제 쿠폰이 됩니까? 평균 한 달 빼서. 한 달 동안 지불 유예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불 유예를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여러분들 슈퍼에서 신용카드 긁고 슈퍼의 캐셔가 당신 지불일이 26일이니까 여기서 지금 20일 대기해. 없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기시키는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이연 지출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한다. 신용카드 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신용카드 바꾸고 자살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고값인데 아무도 못 받아요. 이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지는 결제는 바로바로 승인되지 않고 이연될 거예요. 근데 사용자들은 못 느끼겠죠. 이거는 못 막습니다. 법적으로 못 막아요. 왜냐하면 장부상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저 사진에 보는 빅테크들 그래도 하나가 되었을 너무 다행인데요. 누가 주도권을 받는 게 여러분들의 후손이 좀 나아질까요? 여기서 이 결제동맹 시스템에서 누가 주도권 받는 게 있어요? 저기 삼성 여기에는 좌우가 없겠죠? 좌우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기본 이왕 결제동맹을 만들어서 달러하고 원하는 외환 세계화폐처럼 메타버스에 쓰일 텐데 그 주도권은 이거 다 아는 기업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도권은 저 모바일 현금 시대에 모바일 기기를 갖고 있는 모바일 기업이 주도권을 잡을까요? 아니면 OS 모바일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라든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MS OS, 아마존이 쓰고 있는 OS, 리눅스, OS와 기기를 다 갖고 있는 애플. OS는 있으나 아무도 안 쓰는 OS를 갖고 있고 기계는 좀 팔고 있는 저 삼성 누가 갖게 될까요? 누가 가졌으면 좋다는 말 말고 누가 갖게 될 거예요? 아프리카에 은행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은행망은 보안망을 통해서 가니까요. 은행망 보안망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준의 생활금고를 아프리카 오지에 두려면 기본적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망의 보안망이 깔려야 돼요. 근데 거기는 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 모바일 현금 시대예요. 그들 중에 가족당 한 명은 삼성폰이나 애플폰이나 중국제 폰을 갖고 있어요. 은행망은 안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삼성의 경영진이라면 우리가 빨아놓은 게 기계라고 보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빨아놓은 게 동사무소로 신원증명을 할 수 있는 동사무소요. 인감도 뛸 수 있잖아요. 신원증명을 할 수 있는 동사무소요. 은행이라고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기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열심히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고생해서 제조를 따라가고 본의 아니게 전 세계 은행도 안 들어가는 곳에 폰을 깔았어요. 유럽인들이 폰을 10개 사면요. 3.5폰은 애플을 사고요. 자랑스럽게 3.5폰은 아직 갤럭시를 삽니다. 나머지 3폰은 중국제를 사요. 여러 회사고요. 아직은 찬스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찬스는 뭐냐면 유럽이 신경 보시면 아시겠죠? 유럽이 한 기업도 없어요. 빅테크 여기 유럽 기업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유럽이 빠져들었어요. 기술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빅테크 잡을 생각하거든요. 우리한테는 너무 찬스예요. 유럽이 건수를 잡은 게 뭐냐면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이게 진짜 천기누설입니다. 그래서 타겟이 삼성이 아니에요. 타겟이 아이폰. 아이폰 소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좀 있네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연식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10년 젊은 분들 제가 놓고 갤럭시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 빠르다는 거 아시죠? 전부 알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편해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편하고 기기적으로도 편하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왜 편하냐면 아이폰은 여러 기기가 있잖아요. 저도 아이패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앱등이라고 해가지고 그 워치도 있어야 되고 반지도 끼고 뭐 스마트폰도 있고 컴퓨터도 4개예요. 그럼 내가 한 군데만 입장하면 데이터가 나를 따라다녀요. 그 느낌을 받아요. 구글하고 삼성도 애를 쓰는데 뭔가 자꾸 요구해. 근데 애플은 그런 거 하나도 요구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제가 탈중앙화의 전도사 아닙니까? 10년부터 비트코인 탈중앙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3명인데 제가 폰 사달라고 하기 전에 애플 욕을 엄청 해요. 탈중앙의 원문이 그 말이야. 얘기를 해요. 알았어, 애플 사달라고. 그건 그거고 애플. 간지나잖아. 편하고. 애플이 왜 이렇게 편하냐면 중앙화돼 있어요. 삼성과 안드로이드는 프로토콜
CP입니다. 그래가지고 삼성 이제 삼성 플레이스토어가 있는데 거기에 안드로이드 거지만 여러 가지 제품이 올라와요. 우리도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거 안 올라간 것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경고음만 뜨지만 직접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APK라고 합니다. 애플은 아예 그걸 차단했어요. 그래서 애플이 얼마나 어마방자하냐면 이 면에서는 유럽이 맞아요. 애플이 얼마나 어마방자하냐면 마음에 안 들면 퇴출시켜버려요. 애플 스토어에서 퇴출되면 갈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애플은 신원증명 같이 가거든요. 애플이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웨어레블이 되면 애플이 여러분들을 사망시키면 여러분 비행 못합니다.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중앙화의 제품.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이 있어서 삼성하고 안드로이드, 삼성하고 구글이 빨리 정신 차려서 반응 도면을 만들어서 좋겠다는 탈중앙화라고 하고 있었는데 저를 도와주면 누가? 유럽이 애플의 중앙화를 딱 집었어요. 정보 보호는 너희 죽어 있어요. 애플이 만약에 정보를 못 모으면 애플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회가 왔는데 이제 삼성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삼성은 기계예요. 기계. 우린 좋은 기계를 만들지. 근데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기계가 별로 안 좋아요. 애플은 쓰고 있는 칩이 애플은 TSMC를 쓰고 삼성은 삼성 칩을 쓰나 봐요. 거기서 차이가 나요. 더 이상 잘 모른다. 전문가 많이 해서. 제가 한 프로젝트가 바로 이 프로젝트가 관련했어요. 제 강의가 8시, 9시 반까지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강의가 되게 많지만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서 이 웨이퍼를 딱 손에 들고 이거 미래다 선언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지 선언적인 건 줄 알았는데요. 이다음부터 엄청난 압력을 동맹국들한테 가해서 모두 한국,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삼성, TSMC는 원래도 아리조나에 세우려고 했는데 회계 장부를 깔아. 아리조나에서 보존 주세니까 필요하면 회계 장부를 깔아라고 해서 오피스창이 그건 안 된다고 했다가 최근에 꼬리 내렸죠. 나는 이 뉴스를 봤을 때 공부가 덜 돼가지고 미국 반도체가 있어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최근에 알았어요. 진짜 제가 무식하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있는 저 웨이퍼는요, 실리콘에 실리콘 저기다 칩을 심어가지고 만드는 제품인데요. 이 웨이퍼의 이 원재료가 단결정 실리콘이라고 해요. 단결정 실리콘. 단결정 실리콘은 모래 속에 있는 석영으로 만든 단결정 실리콘은 여러분들이 뭐 다이아를 좋아하십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순수한 물질. 아마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순수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순수하냐면 10억 개의 실리콘 분자당 하나만 이물질을 허용합니다. 10억 개. 중국이 저걸 못 만들거든요. 중국은 1억 개의 하나당 이물질을 허용하는 단결정 실리콘까지 왔어요. 근데 그거는 반도체는 못 씁니다. 오류가 많이 나서 그 실리콘은 태양판으로만 써요. 태양 전지판. 그래서 웨이퍼로 쓸 수 있는 저거는 10억 개의 것만 허용하는데 일본기업, 미국에 있는 일본기업이 만듭니다. 저 물질을.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회사가 여러 개 있어도 통로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저 10억 개의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물질로 만들어진 저 웨이퍼의 재료는 미국 노스캐롤라인에 있는 스프루스 파인 광산에서만 생산해요. 저 모래로만 생산해요. 그래서 저 모래가 있는 지역은 완전 철통경입니다. 얘기 저한테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이거 얻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비트코인 원래 지정학 관련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표면을 보니까 아까 표면을 보면 대중적으로 도덕을 본다고 했죠. 우리는 인터넷이 자유로운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 인터넷을 만든 반도체는 순수한 물질입니다. 순수한 물질을 만든 걸 때가 이건 기술의 함수다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리지 않죠. 우리는 인터넷 세계를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유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메타버스 상황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죠.
근데 인터넷도 반도체도 이 지구라는 현실 속에서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극성을 엄청나게 띄고 있어요. 웨이퍼도 수렴하면 미국의 저 광산으로 수렴이 되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도 다음 장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도 해적 해역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저 해적 해역이 전부 지정학적 요충지인 싱가포르 해역을 지나갑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왔더니요.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해적 해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딴 게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딴 해적 해역은 전부 일본과 중국을 경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외교적 트러블이나 지정적 문제가 있어서 해적 해역을 차단하면 해적 해역 차단은 1도 아닙니다. 차단됩니다. 차단 우리는 미국과 유럽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더 멀리 나아가서 만약에 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저 말레카 해역의 해적 해역을 차단하면 유라시아는 먹통됩니다. 먹통. 인터넷이 자유롭습니다. 실리콘이 순수한 물질일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놓친 이유는 뒤에 쭉 나오는데 거기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아쉽네요. 다음에 불러주면 보고 싶지만 제가 워낙 스케줄이 깜깜하게 밀려 있어서 만약에 현진용 원장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원래 거절했는데 나중에 명령이 오셨더라고요. 재고 와라 그래서 이건 어기면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고요. 유튜브나 이런 걸로 책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본론을 못하고 넘어가는데요. 제가 비트코인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본인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한 30년 동안 속아왔습니다. 속아왔습니다. 세상. 그 속아온 것과 여러분들 비트코인 발견하지 못한 거하고 괴를 같이 합니다. 지정학, 제가 한 말이죠. 지정학자들은 속아온, 우리들이 속아온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지구 소풍이라고 합니다. 이건 농담이고 표현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역사의 휴일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휴일. 아주 학적으로 말할게요. 굉장히 에브노멀한 시대를 살았다. 그리고 다시 노멀해진다는 거죠. 이게 다 노멀해지는 과정입니다. 노멀이 좋은 게 아닙니다. 노멀은 노멀입니다. 노멀은 각국이 자신의 패권을 자유롭게 펼치면서 다른 나라한테 강압과 협박과 매수를 쓰면서 자기 권력을 지키는 거죠. 그 왜 그렇게 되냐면 포스트리그 사우 시스템이 다 됐어요. 미국이 유라시아에서 함대를 모두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바마 2기 때부터 중동에서 함대를 뺐어요. 어디다 갖다 박았냐면 서태평양에 갖다 박았습니다. 중동이 미국의 함대가 없는 진공 상태가 10년쯤 되니까 중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가지 벌어졌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근데 지도를 보십시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곳은 저쪽이라서 상관없는데 그게 사우디 강으로 지나갔고 수에즈 운하에서 터졌죠. 그게 우리랑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 지금 19세기도 아닌데 희망봉을 돕니다. 희망봉. 그것이 지구의 원래 노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있잖아요. 절대로 자유로운 인터넷 세계에서 세계가 평등하게 평화롭게 교류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달러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상수로 주어진 것을 상수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상관없을지 모르죠. 어차피 여러분들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14년 전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 중국의 슈퍼리치들은 비트코인을 빼다가 모으고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중국은 자본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인터넷이 막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돈 빼갖고 여러분들 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공장 갖고 있죠. 테슬라가 지금 세계 3위입니다. 비트코인 보유량. 왜 갖고 있을까요? 머스크. 자본 통제에서 국경을 넘는 유일한 자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억 이상 국경을 정부 모르게, 내가 떠나는 정부, 내가 갈 정부 모르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호의 해바라기 2개? 금괴? 이런 상태에서도 옮기기 어려워요, 금괴는. 근데 전쟁 시에 격추당하네요. 경비행기로. 비트코인은요, 암흑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냥 몸만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안 알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이걸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2010년에 비트코인 발견했을 때 똑같은 세상이 참 많더라고요. 비트코인 발견했을 때 스코틀랜드 변호사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그걸로 글도 썼습니다. 스코틀랜드 변호사가 비트코인을 저랑 똑같은 시기에 발견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이혼을 앞두고 있는 배우자의 최적화된 자산이다. 네. 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재산 분할 청구를 하잖아요. 재산 분할 청구를 한다는 건 그냥 법원 보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은 등기자산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도 등기자산인데 법원이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비등기자산이고 저금통입니다. 여러분 저금으로서 주머니에 100억짜리 이상을 넣을 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오케이. 1000억짜리 이상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걸로 게다가 넣을 수 있다 치고 국경 수비대 안 걸리고 국경 넘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준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의 돈을 1000억 단위보다 깔아놓은 나라, 지정학적으로 저렇게 분할되고 있는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슈퍼리치들은 비트코인을 발견할까요? 안 발견할까요? 못 발견합니다. 제가 보기엔 올해 안에 딱 게임 끝날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이 발견하기 전에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습니다.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 되겠습니다.